자, 그래서 지구과학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 지구 시스템 같은 경우에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고 막 상호작용도 아직 안 하기는 했는데, 이제 걔네들은 상호작용 먼저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다. 우리 상호작용 하는 건 안 했었잖아, 그쵸?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은 딱 칠판 한 판으로 끝나고요. 여기가 나오게 되는 애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되어 있는 나오는 애들만 잘 기억을 하면 되고, 계산하는 거에서 조금 복잡하게 갈 건 있어. 아마 너네 뭐 책표도 뭐 없을 거야. 우리 예전에 했던 필기노트표도 뭐 새롭게 나오는 건 없을 거긴 하는데,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 에너지들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게 근원 에너지야. 현재 우리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 에너지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형태가 다른 게 변형돼서 이제 된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예요. 이 친구가 99.9% 이상입니다. 99.9% 이상의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양이 꺼지면, 태양은 지금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뿜고 있잖아. 그리고 이게 단원이, 이 멘트가 나는 이쪽 단원보다는 저 맨 뒤쪽 마지막 쪽에서, 맨 뒤 마지막 단원에서 한번 나왔던 멘트이긴 하는데, 현재 지구가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는 그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의 20억 분의 1, 태양 원래 반구에서 나오는 거에 왜 우리 별 등성 같은 거 할 때 밝기 같은 거 측정하면서 거리가 2배가 되면 밝기가 제곱분의 1배 된다 막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쭉쭉 계산을 해보면은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의 20억 분의 1만 현재 지구에 도달해. 근데 그 20억 분의 1이 지구의 에너지원의 99.9%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큰 에너지원이고요. 나머지 것들, 우리가 쓰는 화학 에너지, 화성 연료 이런 애들 전부 다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이 태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근원 에너지랑 안 겹치는 친구가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현재 우리가 배웠던 환구조론, 멘틀대를 일으키는 원동력을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보면은 태양 에너지의 경우에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이에요. 근원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의 원인이 될 거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게 이제 멘틀대류의 원동력이긴 하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뜨겁잖아. 얘가 그럼 왜 뜨거워지냐? 말이 좀 어렵긴 하는데 봐봐. 방사성 동위 원소가 스스로 다른 원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불러요. 방사성 동위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면서 스스로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거든. 이 과정에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이 이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을 이렇게 농축시켜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조력 에너지는 달과 지구 그리고 태양까지 해가지고 이 친구들의 인력, 달과 지구, 태양의 인력을 조력 에너지로 활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일어난 현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태양 에너지로 일어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반대로 들어갑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뭘 일으키냐? 가장 비율이 작은 조력 에너지부터. 조력 에너지는 밀물이랑 썰물을 일으킵니다.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원동력이고요. 여기에 조금 우리 조석값만의 차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밀물 썰물만 일으켜. 나머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해류의 순환은 아니에요. 해류의 순환은 얘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밀물 썰물은 물이 왔다 갔다 중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진, 화산, 그 다음에 조산운동까지. 조산운동은 말 그대로 산을 만드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진이랑 좀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습곡산맥 같은 거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발사량 수렴형 구조는 수평형의 움직임에 대해서만 다루는데 연직 방향에 대한 움직임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지, 조산운동이. 그리고 나머지가 싹 다 태양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뭔지 좀 모르겠어? 밀물, 썰물? 아니네. 지진, 화산? 아니네. 그럼 다 태양에너지야.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우라늄 핵분열, 원자력 발전은 지구 내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원자력 발전 정도는 지구 내부 에너지를 쓰는 거고요. 우리가 발전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밀물, 썰물을 가지고 발전하는 조력 발전은 조력 에너지를 쓰는 거겠죠. 나머지 다 태양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 수력 발전, 태양 에너지입니다. 비가 내리는 이유,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강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리잖아. 그거는 누군가가 강물을 이제 아래쪽에 있는 물을 산 꼭대기에 퍼다 날랐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태양 에너지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에너지원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 위도벨 에너지 불균형. 여기가 이제 조그맣게 토픽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위도벨 에너지 불균형인데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근데 이렇게 이제 지구가 둥그런데 이 둥근 지구에 태양빛이 평행하게 입사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위도별로 받는 태양에너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우리 중학교 때 그 위도별 에너지 들어오는 거 그림자 이렇게 위에서 내리쬐는 거랑 비슷한 거랑 이렇게 있는데 단위 면적당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 가로축이 위도입니다. 여기가 저위도고요. 적도 지역. 그 다음에 북극으로 올라가면 고위도가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저위도에는 태양에너지가 이렇게 돼. 태양이. 그리고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가 에너지를 내뿜어야 되는데 내뿜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런 형태입니다. 특히 고위도에 가게 되면은 얼음들이 많죠. 그러니까 얼음 같은 데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기보다는 튕겨내서 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야, 방출한.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간격을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요만큼은 에너지가 남으니까 과잉 남겠죠.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남는 이쪽에 있는 에너지가 부족한 곳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대기와 해수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대기대순환, 편서풍인 이런 것들 들어봤잖아. 그런 대기대순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표층 해류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보긴 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들은 단원으로 따지면 저 뒤쪽 맨 마지막 단원 즈음에 4단원에 해류에 관해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기는 할 거야. 그래서 그때 가서 뭐 쿠로시오 해류니 북태평양 해류니를 외우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얘네들을 에너지를 운반을 대기와 해수가 에너지를 운반한다가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강조하면 이 가운데 있는 이 포인트 있잖아. 여기가 남북 방향에, 그러니까 이게 남북 방향이라고 꼭 하는 이유가 그냥 동서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경우 위도별은 요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남북 방향의 에너지 수송량이 이제 최대인 지점이야. 위도가 38도 지점이거든요. 이 지역이 남북 방향의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인 지점이다. 요게 이제 하나의 토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세 번째 주제는 물의 순환인데요. 사실 물의 순환의 경우에는 여기 텍스트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왜냐면은 이게 물 유입량과 유출량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지구에 물이 있는 형태가 크게 세 가지 형태야. 지구에 물이 있는 형태가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 직권, 수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수권에 있는 물이 강물이나 빙하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세 군데 포인트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땅에 있는 물, 바다에 있는 물, 공기에 있는 물, 세 가지 형태의 물 덩어리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물 덩어리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수치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바다는 물이 많잖아? 그래서 증발량이 훨씬 더 많아요. 바다에서 320만큼 증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비가 내리는데 얼마가 내리냐? 284만큼 비가 내려요. 괜찮죠? 육지의 경우에는 비가 좀 더 많이 내려요. 육지는 비가 96만큼 내려오고요. 증발은 60만큼밖에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동그라미가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개의 동그라미가 있잖아. 1번 동그라미가 공기고요. 2번 동그라미가 땅에 있는 물이고요. 3번 동그라미가 바다에 있는 물인데 1번 동그라미 입장에서는 들어온 양이 380, 나가는 양도 380이니까 똑같지 않아? 그쵸? 자, 2번 동그라미는 비가 96이 내리고 60이 증발했으면 여기에 얼마가 머물러? 36이 머무르잖아. 그 36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흘러내리겠지. 어디로? 바다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얼마만큼? 36만큼. 그래서 육지 기준에서도 유입량 96, 유출량 60에 36. 바다 기준으로 유입량 들어오는 양이 36 더하기 284, 나가는 양이 320, 이렇게 이제 돼. 요 수치가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 어디 뭐 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있나 봐.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이 숫자를 쓰기는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물의 순환의 포인트는요, 들어온 양인 유입량과 나가는 양인 유출량이 모든 지역에서 똑같아. 유출량이 같은데 각 지역에서야.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특별하게 물이 더 많이 고이거나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알겠나요? 자, 요게 이제 물의 순환이야. 물의 순환은 다시 한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보이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탄소 순환입니다. 근데 요 탄소 순환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하나 빼먹고 온 게 있는데 걔가 이제 어떤 거냐?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빼놓고 온 거거든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는 파트를 점프하고 넘어갔어. 근데 여기는 내가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우리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가장 처음 있잖아. 가장 맨 처음에 할 때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가 내려? 그럼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요 상호작용인데 일단은 요까지만 좀 써놔볼래? 답장 하나만 좀 해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나간 게 좀 있으니까 물의 순환 쓰고 탄소 순환 이어서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물의 순환까지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에 볼 게 탄소 순환인데 탄소 순환이 뭘 하다가 끊겼냐? 탄소 순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랑 좀 같이 연관이 되는 면은 있어. 근데 상호작용은 말 그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상호작용과 큰 틈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여기는 화살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호흡을 해. 호흡을 하면은 누구랑 누구의 상호작용이야? 사람인 생물권과 공기인 기권의 상호작용이 호흡이잖아. 우리가 숨 쉬는 거. 그치? 그래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겠죠? 근데 탄소의 순환에서는 방향이 한 방향입니다. 탄소만 봐. 그럼 아까 내가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탄소 순환의 관점에서 호흡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보내는 과정인 거야. 상호작용은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근데 탄소 순환에서는 화살표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탄소 순환은 각각의 권역, 지역에 탄소가 어떠한 형태로 돼 있냐? 직권에 있는 탄소는요, 탄산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탄산염, 들어와. 요거 한 판만 하면 지구가 끝나거든. 그래서 직권에 있는 탄소는 탄산염이라고 하는데 요 탄산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탄산이온에 금속들이 붙어 있는 거를 다 통틀어서 탄산염이라고 해. 그래서 뭐 탄산칼슘이라든지, 그러니까 탄산칼슘이 대표적이겠죠. 여기가 이제 이거 뭐 석회석이라든지 아니면은 Ca에 CO3, 탄산칼슘이라든지 다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요거의 형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화석연료 있죠? 석유, 석탄. 그래서 화석연료까지 직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현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직권에 있는 탄소입니다. 기권에 있는 탄소는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기권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이 친구가 물에 녹아서 수권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탄산이온이 돼. 근데 혹시 학교에서 탄산이온, 탄산수소이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같은 맥락입니다. 화학식으로 쓰면 얘가 CO3의 E-, 이산화탄소 CO2, 탄산수소이온은 HCO3의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고요. 생물권에 있는 탄소를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해요. 생물권에 존재하는 탄소를 유기물의 정의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이었잖아. 그래서 생물권에 있는 탄소를 유기물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탄소 순환의 몇 가지 예시들을 조금 보자면 첫 번째가 호흡과 광합성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은 화살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호흡과 광합성. 호흡의 경우에는 방향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고, 광합성의 경우에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석회동굴 형성하는 거 볼 거야. 석회동굴. 석회동굴 형성이면은, 석회동굴이 이제 석회암질로 되어 있는 동굴들인 거잖아. 근데 걔네들이 석회성 물질이 물과 닿으면 물에 녹아 나와.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 비누에 물을 똑똑똑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비누에 빵꾸가 뚫리겠죠. 그게 석회동굴의 형성이야. 그래서 과정 자체는 직권에 있는 탄소가 수권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물이 녹아있는, 물 안이 석회석이 녹아있는 물일 거잖아. 걔네들이 물이 증발하면은 다시 굳겠죠. 그쵸? 그래서 왜 우리 화장실에 그 수전, 세면대에 보면 막 희끗희끗한 물때 보이지 않아? 그게 석회성 물질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석회성 물질이 많이 나온 건 아니라서 왜 이런 거 있잖아. 유럽 가면은 그 생수 사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 유럽은 석회암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 물을 캐면 석회성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수를 따로 사 먹어야 돼. 수돗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이 다시 동굴 안에 보면은 종유석이나 석순 있잖아. 그런 애들이 석회성 물질이 녹아있는 물이 증발해서 다시 딱딱하게 굳은 거거든요. 그래서 종유석과 석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권에 있는 탄소가 직권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마지막,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는데 기온에 따라서 탄소의 이동이 있어. 이게 이제 기체의 용해도랑 관련된 건데, 여기가 수권이야. 여기가 기권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얘기한 것처럼 수권에는 탄산이온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권에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이산화탄소,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랑 수권에 있는 탄산이온이 서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해요. 근데 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비율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요거 관점은 기체의 용해도를 기억하면 돼. 기체의 용해도 기억납니까?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잘 녹았어? 안 녹았어? 자, 커피가루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더 잘 녹잖아. 그쵸? 고체나 액체 물질들은 따뜻해야지 잘 녹아. 근데 기체는 반대야. 차가워야지 잘 녹거든요. 그래서 이 기체의 용해도를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우리는 기체가 녹아있는 물질을 되게 쉽게 접할 수 있거든. 탄산이잖아.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떠올리면 돼. 콜라 사이다가 미지근하면은 안에 탄산이 많이 녹아있나요? 안 녹아있죠. 그쵸? 콜라 사이다가 미지근하면 탄산이 많이 안 녹아있어.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은, 이제 얘가 온도가 높으면 요게 우세한 거야. 알겠나요? 온도가 높으면은 그래서 빠져나갑니다. 이게 온도가 높을 때야. 온도가 높으면은 뜨거운 사이다. 탄산이 빠질 거 아니야? 탄산이 빠져가지고 나가는 게 훨씬 더 강조가 되고요.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은 안으로 들어가. 차가운 사이다가 되니까 안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까지가 하면은 탄소순화에 대한 것까지 정리가 되니까 적어줍시다. 요거 적고 오늘은 물리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탄소순환을 보통 얕잡아 보다가 저 용해도 관련된 거 기체의 용해도랑 관련된 부분, 저 부분에서 좀 틀리니까 저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물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물리 파트가 왜 어려운가를 이제 곰곰이 좀 보면은,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물리 배우잖아? 그쵸? 중학교 3학년 때 별개를 저거를 썼나 보구나, 칠판 지우는 거를. 썼으면 다음에 안 좋은데. 중학교 3학년 때 물리 배우는데, 그 3학년 1학기 때가 뭐 그래프 해석하는 거, 속력속도, 가속도 해석하는 거, 역학적 에너지,
3학년 2학기 때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것들 배운단 말이지. 걔네들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이제 통합과학 내용만 딱 뜯어놓고 보면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속력 속도, 가속도, 그래프 해석하는 거, 물체 운동 해석하는 거 요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양들이 조금씩 많아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칠판에 설명하기 전에 얘는 통과 과정이야. 얘는 이제 중등부터 알고 들어왔어야 돼. 요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리 메인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처음 듣는 친구도 있으니까 여기는 단어 정리를 항상 내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물리 수업을 들으면은. 그래서 이동거리랑 변이, 그 다음에 속력이랑 속도, 요런 단어들을 먼저 정리를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속력 속도가 아마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중학교 때는 이 속력 속도라는 단어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등부 때 배우는 거는 뭘 배우냐면은 등속 운동이라는 거를 배워. 근데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등속 운동의 예시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공항에서 짐 나올 때 짐 찾는데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 그 컨베이어 벨트의 운동 같은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에는 구석진 데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방향이 니은자로 바뀌잖아. 기역자 니은자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를 더 이상 고등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부분을 그냥 대충 그렇게 뭉뚱그려서 다루지 않습니다. 고등부 때는. 그래서 이 방향이 바뀌는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신경을 써야 해요. 방향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중력에서의 포물선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운동량, 충격량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방향이 반대로 가는 부분을 계속 우리가 신경을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거리랑 변이부터 조금 차이를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순수하게 움직인 거리고요. 변이가 이제 중요해. 이 친구가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냐를 보는 게 이 변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예시들을 보면서 이거를 너네가 변이가 뭔지 서술하시오가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이 친구들의 정의까지 알면은 물론 좋겠지. 근데 정의보다는 어떤 거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움직여. 3m 이동을 했어. 그럼 이 경우에 이동거리가 3m고요. 변이도 3m입니다. 그렇지 않아? 내가 처음에 시작한 점과 끝나는 점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들만 다뤘으니까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움직이는 게 좀 다릅니다. 똑같이 3m를 갔는데 간 다음에 뒤로 빠꾸해서 2m를 간 거야. 그럼 요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몇 미터인데? 3m인데? 아니지, 미안. 5m. 나는 토탈 5m 이동을 했는데 갔다가 빠꾸해서 제자리 돌아왔으니까 변이는요 얼마야? 1m인 거야. 사실 이것도 그냥 변이가 1m라고 하면 틀립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거는 다시 통과 레벨에서는 엄청 깊이 있게 생각하진 않아도 되니까 이 정도만. 그래서 방향이 바뀌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방향이 이번에는 이렇게 밑으로 바뀝니다. 3m 갔고요. 밑으로 4m 갔어. 그럼 이 경우에 이동거리는 우리가 7m인데 변이가 얼마밖에 안 되냐. 변이는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서 직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변이는 우리가 5m만 잡혀야 돼. 3대 4대 5니까. 그런 것처럼 방향이 바뀌는 데 있어서 이동거리랑 변이라는 거에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어서 보통 우리가 속력이라고 했던 것을 정의가 시간분의 이동거리고요. 속도는요, 정의가 시간분의 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속력이라는 단어랑 속도라는 단어를 구분짓지 않았던 이유가 이동거리랑 변이가 차이가 나려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중등부에서는 방향이 바뀌는 것을 엄청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통합과학뿐만이 아니라 물리원까지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결국에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속력이나 속도는 똑같다는 거잖아, 해석을 할 때. 그래서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만 계산을 해. 그럼 방향이 바뀌었어? 그 바뀐 구간만 따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계산을 2번 하게 할지언정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내가 문제 푸는 중간에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겠어? 그러니까 방향이 바뀔 때 커트를 해. 여기까지만 할게요. 끊고 그 다음에 바뀌고 나서 또 방향이 바뀔 때까지만 또 측정을 해. 그래서 좀 끊어가지고 문제들을 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메인으로 들어갈 건 속도입니다. 속도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건데 이제 거속시를 가지고 그동안에 물리 문제를 풀었다면은 얘는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속시뿐만이 아니라 너네 그 중학교 2학년 때 비열 구했던 거 기억나니? 중학교 3학년 때 했나 2학년 때 했나? 2학년 때 하지 않아? 3학년 때 아니? 2학년 때. 근데 그거 어렵거든? 그래서 Q는 CMT 해가지고 막 대입하는 게 교육과정 바뀌었잖아. 1학년으로 내려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데서는 중학교 1학년도 수업하는데 1학년인데 그거 하는데 미쳐버리려고 하거든? 근데 일부러 공식을 안 알려줬어. Q는 CMT라는 공식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문제를 뚝딱 푸는 거는 진짜 하등 쓸모가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같은 공식을 대입해서 물리를 풀면은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더 깊이 있게 안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쟤네들을 좀 더 뜯어봐야 돼. 도대체 우리는 속도, 속력, 여기는 속도니까 속도를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사실 이 친구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단위 속에 숨어 있긴 합니다.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가지거든요. 이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단위를 가져. 그러니까 요네들의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미터 퍼 세크는 1초에 몇 미터 가냐를 물어보는 거야. 킬로미터 퍼 아워는요,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냐는 거. 이거를 몇 킬로미터를 가냐는 걸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단위 환산하는 거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본 최악은 무슨 공식 같은 거 외워서 거기다가 미터 퍼 세크에 요거를 곱하면 킬로미터 퍼 아워가 돼요라고 외우는 게 이제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있는 거 요구 조건에 따라서 맞춰서 가면 돼. 예를 들면은 10m per sec가 있어. 10m per sec는요 1초에 몇 미터 간다는 거야? 10m 간다는 거야. 근데 킬로미터 per hour는 1시간에 몇 킬로 가는 거잖아. 그럼 1초에 10m가 60초면은요 600m 가겠네요. 그쵸? 1초에 10m니까 비율상 당연한 거잖아. 얘가 이제 1분이야. 그러면 60분은요 3,600m, 아니 36,000m 갈 거 아니야? 곱하기 60이니까. 그렇잖아? 얘가 이제 1시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시간에 얼마? 36km 간다라고 이제 마감이 되는 거지. 요게 단위 환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단위 환산하는 거는 그냥 간단히 참고 정도로 한 건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속도는 1초에 몇 미터 가냐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10m per sec를 보면은 1초에 10m 가는구나 라고 찢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내가 필요한 정보가 2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의도를 조금 알겠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거 그 1단원을 배웠으니까 미터 퍼 세크는 유도량인데 1초에 10m라고 바꾸면은 기본량 2개가 뿅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본량을 가지고 다른데 이것저것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요 1초에 몇 미터 가냐라는 게 들어가고요. 일단 정의들을 좀 쭈르륵 이야기를 해볼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요 정의가 가속도가 뭐야? 라고 내가 수업 시작할 때 항상 물어보면은 나오는 대답이 속력이 빨라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가속도를 얘기했을 때 속력이 빨라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반만 맞아요. 가속도는 속력이 빨라지는 것뿐 아니라 속력이 느려지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왜 한자로 더하다 가짜니까 하는 건데 더하는 거를 마이너스 값을 더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까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가속도는 정의가 나중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몇 초 만에 변했냐 시간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멋있는 표현을 쓰면은 델타 V를 델타 T로 나눴다고요. 이 앞에 붙어 있는 세모 표시 델타가 물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긴 한데 수학에서도 쓰긴 쓰죠, 당연히. 변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변했다는 거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너네가 가속도를 이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단위 얘기 안 했다.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단위가 나옵니다. 이 미터 퍼 세크 제곱은요, 1초에 몇 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1초에 몇 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변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야. 처음 속도가 2미터 퍼 세크고요. 가속도가 3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얘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처음에 0초일 때는 2미터 퍼 세크에서 시작을 했고요. 1초마다 속도가 증가해 얼마씩? 3씩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1초의 속도가 얼마가 돼? 5m per sec가 됩니다. 그쵸? 2초의 속도가 얼마가 돼? 8m per sec가 되고요. 3초의 속도는요? 11m per sec가 되겠네요. 혹시 규칙성을 찾았니? 쭉쭉쭉 내려가면은 t초일 때 속도는요 2 더하기 3t m per sec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무슨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공식으로 외웁니다. v는 v0 플러스 at라고요.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야. 과학을 하면서 공식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수학도 비슷하고요. 공식이 나오면 그 공식을 외우면은 성공하기 쉽지 않아. 도대체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유도하고 뜯어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까지 이제 시간이 변하는 것까지 해서 가속도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해석을 할 건데 그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게 요 판하고 끊고 왼쪽 지우고 할 것 같긴 하는데, 자, 첫 번째가 등속운동의 등속운동이 아니라 여기서 등속도라고 할게. 등속운동과 등속도 운동의 차이점은 컨베이어 벨트에 회전하는 운동은 등속운동이긴 하지만 회전 초밥 레일 돌아가는 거 걔네는 등속운동이긴 하거든요. 등속도 운동은 아닙니다. 등속도는 속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중간에 방향성이 바뀌면 안 되거든. 그래서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꾸준하게 움직이는 걸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등속도 운동을요 보면은요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거는 속도와 시간 그래프야.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속도 시간 그래프가 물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디폴트가 되는 값이거든. 가장 기본이 되는 값이 돼.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좀 해줄게. 처음 속도가 2m per sec라고 합시다. 2m per sec. 2m per sec의 속도로 일정하게 속도가 척척척척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이 2m per sec를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 0초에는 정지해 있으니까 0초에는 위치가 0m겠지. 처음 시작점이니까. 1초에 몇 미터? 2m. 2초에 몇 미터? 4m. 3초에 몇 미터? 6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냐? 세로축이 이동거리고요. 가로축이 시간인 이동거리와 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0,0, 1,2, 2,4, 3,6에서 이런 그래프가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이런 그래프가 얻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등속도 운동에서의 속도 시간 그래프,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인데 여기서 이제 잘 봐봐. 자, 그래프가 나왔어. 1차 함수 형태잖아. 그래프에 뭔가 기울기를 조금 구하고 싶어지거든요. 점을 두 점을 잡을게. 이 점은 1,2고요. 요 점은요 3,6인 점입니다. 그럼 이 점에,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 물론 다른 점을 잡아도 1차 함수니까 똑같겠지만 지금 보이는 이 두 점의 기울기를 그리면은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세모의 x가 변화량이라고 했죠. y의 변화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에 기울기를 그냥 툭 구해본 거야. 기울기를 구했더니 기울기는 세모의 x 분의 세모의 y인데 여기서 그럼 따지고 보면은 기울기가 세모의 x가 2고요. 세모의 y가 4죠.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2m per sec가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2가 나오거든. 미터 per sec는 지금 안 붙일게. 수치상으로는 2가 나와. 그리고 사실 여기가 이제 단위가 들어가니까 4m고요. 2초니까 쓰는 게 맞긴 하겠다. 이렇게 2m per sec라고 속도의 단위가 뿅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런가를 보니까 자, 여기서 델타 x가 x의 변화량이잖아. 요게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세로축이 이동거리인데 정확히는 1초일 때 2m의 위치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동거리보다는 위치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 위치. 그러니까 1초일 때 2m 위치에 있었고요. 3초일 때 보니까 6m 위치에 가 있어. 그럼 얘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4m 이동한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안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내가 이동거리랑 변이를 편안하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제일 정확한 거 얘가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울기를 구했을 뿐인데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x의 변화량, 위치,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 돼서 기울기가 속도가 나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속도가 나온다고요. 이런 관계식들을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물리 파트는 항상 하면서 어떤 얘기냐면은 너네가 이게 수학이랑 자꾸 적용이 되는데 수학 문제 풀이 외워서 풀어야 되거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예류도 그렇고 소연이도 그렇고 나랑 수업을 좀 했으니까 안 되지. 사실 나도 근데 내가 몸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거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난 수학을 못했다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냥 그래. 그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왜 아니 학교가 특목고니까 과학고니까 수학을 엄청 잘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한테 그냥 문제 주잖아? 그럼 걔네들은 문제 보면서 그냥 바로 식이 나오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지가 않아. 그러니까 미리 풀어봤던 거야, 걔네들은. 왜냐면은 나도 어차피 수학의 정석까지 공부하고 걔네들도 똑같은 문제집까지 공부하니까 걔네들한테 문제를 주면 걔네들이 이거는 풀어본 문제고 그 풀이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머릿속에 있는 풀이를 나한테 줘. 학교 시험에는 그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요새는 좀 그래. 내가 이제 수학을 다시 하진 않겠지만, 한다면, 그냥 유형마다 나오는 풀이 과정을 싹 다 외울 것 같아.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너네 수학 학원 가면은 문제들 지겹도록 많이 주지 않아? 그냥 문제 받고 뒤져라 하고 문제 주잖아. 다 못 풀잖아. 다 안 풀어가도 별로 신경도 안 쓰지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다 풀어가지고 온 애들이 없어서. 근데 이제 걔네들이 비슷한 유형을 풀이 과정을 여러 번 연습하라고 숫자들만 조금씩 바꿔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유형마다 나오는 풀이 기법을 다 외우면 돼. 나는 수학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물리나 화학은 딱 정해져 있어. 물리나 화학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학에는 적용은 안 해봤지만 수능 화학이나 물리는 킬러 문제들을 풀잖아? 그치? 근데 처음에 문제 딱 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안 보이잖아? 그럼 어차피 그 문제 못 푼다고 생각하면 돼. 처음에 내가 딱 보자마자 이거 이 방향으로 해서 하면 모양이 좀 이렇게 나오겠는데 라는 아이디어가 들어야지 풀 수 있는 거 많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자고요. 그래프를 해석을 하는데 물리에서 정보 해석을 하는데 물어보는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 내가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가,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에는 속도가 숨어 있구나 인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이제 여기서 내가 같이 소개하는 게 미분적분에 대한 기본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야. 잠깐만 여기다 조그맣게 쓸게. 지금 나와 있는 관계가 위치에 대한 게 있고요, 속도에 대한 게 있잖아. 그치? 위치에 대한 게 있고 속도에 대한 게 있어.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조금 변한 그 변화량을 체크하기 위한 게 미분이야. 그래서 미분은 시간에 따른 변화량인데 보통 우리가 그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값의 그래프일 경우에 기울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얼마가 변했는지가 되거든. 그래서 미분은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미분한다는 건 너네가 정말 그 미분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기울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미분이랑 적분은 우리가 같이 배우는 게 역수관계거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거든.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쵸? 근데 속도를 적분하는데 적분은 그럼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적분은 그래프의 밑넓이를 구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었을 거야. 밑넓이. 그러니까 여기 색칠해가지고 3초잖아. 3초 색칠해서 밑넓이 했더니 6이네 해서 이동거리 6m 이런 거 했던 거 있잖아. 그 이유가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등장하기 때문에 적분하는 방식, 밑넓이를 구해서 이제 위치를 구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괜찮나요? 요까지 먼저 정리를 좀 해줍시다. 소연이 따로 쓸 데 없니? 패드에? 그러니까 따로 쓸 데 없어? 한번 했잖아.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때 했던 거에서 내가 지금 몇 개 좀 빼먹고 하긴 하거든. 요거 할 때부터 왔었구나. 따로 적을 데 없어? 그러니까 따로 노트 들고 온 게 없어? 패드나? 자, 이어서 또 봅시다. 여기가 그러니까 물론 과정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참 좋은데 만약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요 마지막에 요 포인트. 근데 그래프를 잘 봐야 돼.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밑넓이가 이동거리에 해당하게 된다 등 거를 꼭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이렇게 이제 되고요. 등속도 운동. 요 등속도 운동이랑 같이 등장을 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의 직선 운동까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긴 하는데 방향이 자꾸 바뀌는 거는 우리가 등속 원운동 막 이쪽으로 뺀단 말이지.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볼 거야. 남았어 하정이 쓸 거? 응? 등가속도 직선 운동. 말 그대로 가속도가 일정한데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예시들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큰 틀에서 해석은 똑같거든요. 첫 번째는요, 자유낙하 운동을 볼 거야. 이 자유낙하 운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한 갈래로 들어가. 자세한 거는 조금 있다가 이거 끝나고 그 다음 판 쓰면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내용은 다 아직 통합과학 메인 범위는 아니야. 이게 중등부 내용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동안에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이 일정하다고 보거든. 일정한 가속도로 떨어져. 자유낙하 운동의 경우에는 중력 가속도를 받아요. 이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 9.8m/s 제곱인데 이게 그게 있어. 중학교 때는 이 숫자에 되게 막 연연하면서 하거든. 근데 고등학교에 오면은 이 9.8m/s 제곱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엄청 중요하지 않거든. 그냥 G라고 문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은 뭐 10이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주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나는 9.8m/s 제곱이라고 해볼게. 자유낙하 운동은요, 처음에 공을 내가 가만히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 속도가 얼마가 나오냐? 0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0초일 때가 0m/s의 속도고요. 1초일 때가 9.8m/s야. 2초일 때가 19.6m/s. 3초일 때가 29.4m/s. 4초일 때가 39.2m/s. 마지막 5초까지만 갈게. 5초일 때가 49m/s거든. 이 숫자들은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9.8을 더해지는 과정인 거잖아. 근데 이런 거 할 때 9.8의 형태로 다루면은 더하기를 할 때도 별로고요. 곱하기를 할 때도 별로거든. 내가 카메라 녹화 틀었지? 되고 있니? 되고 있구나. 더하기를 할 때도 별로고 곱하기를 할 때도 별로야. 그래서 숫자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면은요, 10 더하고 0점이 빼면 편합니다. 10 빼기 0점이. 더하기 10, 19.8 빼기 0점이. 더하기 10, 29.6 빼기 0점이. 이런 식으로 10 더하기 0점의 형태로 하면은 곱하기 할 때도 분배 법칙으로 우리가, 그렇잖아? 뭐 예를 들면 9.8 곱하기 6 바로 안 되거든요. 근데 60 빼기 1.2 해서 58.8 이렇게 나오거든. 꽤 괜찮으니까 9.8을 다룰 때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뽑아내야 돼.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때 각각의 점들의 좌표를 먼저 뽑아낸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야. 1초일 때 9.8, 5초일 때 저기 얼마? 49m, m/s. 세로축의 속도고요, 가로축의 시간입니다. 얘가 이제 5초고요, 1초고요, 1초에 9.8 이렇게 이제 해봤어. 자,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황,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속도 해가지고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 요 속도 시간이, 자, 아까 우리가 등속도 운동의 위치 시간이랑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로축을 잘 봐야 돼. 여기 부분 수업하면서 항상 이것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자료들을 막 이렇게 줄 때, 이제 그 프린트에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주고 속도를 위치라고 바꿔서 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해도 할 말은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의 세로축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의 세로축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속도잖아요. 속도 시간 그래프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1초에서 5초까지로 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가로축이 4초가 되겠네. x의 변화량이. 세로축은요, y의 변화량이 49에서 9.8 빼면은 39.2m/s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이제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가 9.8에 m/s 제곱이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단위 자체가 9.82 m/s 제곱인 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얘도 이제 내가 기울기를 구하려고 구해. 기울기가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이 델타 x가 걸린 시간이야. 그 다음에 델타 y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 아니야? 그러니까 이 델타 y에 해당하는 값이 속도의 변화량이 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의 기울기를 구하면 누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되는 거야.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그러면은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가 되고 민넓이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 이동거리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가지고 이번에 민넓이를 구해보게. 그러니까 똑같이 49야. 여기가 이제 5거든요. 그러면 0초부터 5초까지의 이동거리는요, 요 삼각형의 민넓이야. 그래서 0에서 5초까지 이동거리가 낙하거리가 되겠지. 이동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9가 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근데 이거 5초로 하니까 조금 숫자가 별로네. 바꿔볼게. 5초까지 안 가고 3초까지만 가볼게, 이번에는. 여기 3초에 3초. 3초라고 줄게. 그럼 3초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얼마가 됩니까? 9.8, 19.6, 29.4m/s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0에서 3초까지 이동거리가 얼마가 되냐? 2분의 1 곱하기 이 삼각형이니까 3 곱하기 29.4가 되겠네. 아까보다 더 지저분하지. 일부러 이 형태를 준 거야. 자유낙하 운동에 한해서는요, 얘네들은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3초일 때까지 구할 필요가 없긴 하거든. 왜냐면 하나를 좀 보여줄게. 봐봐. 얘가 1초야. 얘가 이제 2초고요. 자, 1초일 때 속도는 9.8이죠. 그쵸? 그럼 1초일 때 이동한 요만큼의 이동거리. 0에서 1초까지는 얼마입니까? 4.9m 이동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삼각형의 민넓이가 4.9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 부분의 민넓이를 카운트를 할 건데 이거 칠판 봐봐봐.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삼각형들을 나눠볼 수가 있거든? 자, 그럼 삼각형들 보여? 하나, 둘, 그러니까 삼각형들. 색칠하니까 더 지저분한가? 하지 말 걸 그랬나? 하여튼 이런 삼각형들이 있잖아. 이 안에 있는 녹색으로 된 삼각형들이 가로축이 전부 다 1이고요. 높이가 다 9.8짜리 삼각형들 아니야? 그러니까 0에서 3초까지는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어. 그럼 삼각형이 9개야 4.9 곱하기 9 하면 된다고요. 얘가 4.9 곱하기 9 해도 되고요. 그럼 여기도 4.9 곱하기 9를 하느니 5 곱하기 9 한 다음에 0.9 빼는 게 더 빠르거든. 그쵸? 여기도 이제 4.9 같은 희한한 친구들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삼각형들로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 자유낙하 운동 아니고 나머지 것들은 잘 안 나오는 편이니까 일단 요 두 개만 정리를 조금 해놓도록, 그러니까 얘네들만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해봅시다. 하기 전에 이제 너네는 쓰기 시작을 하고요. 나는 여기다가 이제 자료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세 개가 완성이 된 게 이거거든. 각각의 그래프에서 미분 기울기를 구하면 오른쪽 위치에서 속도에서 가속도로 가고, 민넓이를 구하면은 적분. 그러니까 민넓이 이렇게 이제 가거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깐 조그맣게 써놨던 거에 요거까지 추가해서 완성을 제대로 시켜놓으면 이제 좋겠죠. 그렇죠? 요게 등가속도 직선운동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본 겁니다. 이 내용이 다 중등부 시험범위에 들어갔던 내용이다.
3학년 1학기 때. 자, 그래서 이어가지고 이제 통과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통과 내용에서 먼저 언급을 하는 거는 중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력,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이 중력 만유인력은요. 식이 이렇게 돼. 중력 F는 G, R 제곱분의 라지엠, 스몰엠으로 씁니다. 일부러 대문자 형태로 G를 뺀 이유가 뭐냐면은 저 G가 상수야.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물리법칙들의 경우에는 다 그 물리량들의 관계식을 뽑아내는 거. 그래서 증가하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면 감소하는지, 막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제곱에 비례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다음에 이 꼴은 상수를 붙여서 마무리 처리를 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저 G, R제곱분의 라지엠, 스몰엠 중에서 앞에 있는 G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물질, 첫 번째 친구가 여기 있고 분필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 친구가 여기 있고 두 번째 친구가 여기 있어. 그러면 두 물질과 물질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R제곱분의 G 라지엠 스몰엠이고요. 이게 둘 사이에서 작용하는 중력이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거야. 중력은 서로가 서로를 당깁니다. 그래서 요 공 두 개 나오는 문제를 풀 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거냐, 제발 위에다가 식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물리 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눈으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의미가 없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의미가 없고 식이랑 같이 연결해서 문제풀이가 정리가 돼야 돼. R제곱분의 G 라지엠 스몰엠 식을 딱 써놨어. 그리고 이 식에 의해서 연의 값들이 변합니다. 질량이 커져? 분자가 커져. 분자가 커져. 거리가 커져? 분모가 커지니까 중력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질량의 변화량, 그 다음에 그 거리의 변화 두 가지를 물어보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기가 F1이고 얘가 F2라고 한번 해볼게. F1과 F2는 항상 같습니다. 왜냐면은 얘네 둘 사이의 힘의 관계는 작용반작용의 관계. 내가 힘을 주면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연필, 볼펜 잡아봐. 볼펜 당겨. 세게 당겨. 점점 둘 다 세게 당겨.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가운데 가만히 있으려면은 한 명이 세게 당기면 다른 사람도 세게 똑같이 더 당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작용반작용이 딱 이 개념이거든요. 내가 힘을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이 생겨. 내가 힘을 세게 주면은 반작용이 더 세게 생기겠지. 똑같은 크기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구에도 적용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중력을 생각할 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하잖아? 반만 맞는 거야. 왜? 우리 중력 받죠? 그쵸? 우리가 받는 중력의 크기만큼 우리도 지구를 당기고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이 조금 감이 오나요? 그래서 R제곱분의 G 라지엠 스몰엠을 가지고 푸는 게 첫 번째 유형이 될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공을 떨굽니다. 질량이 2m짜리 물체랑 질량이 m짜리 물체를 높이가 h인 곳에 대해서 떨구는 거야. 같은 높이에 올라가 있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 중점에서 맞춰야 되는 거라서 같은 높이에 있는 겁니다. 질량이 2m짜리 물체와 질량이 m짜리 물체, 질량이 2배짜리 물체가 같은 높이에 있는데 얘네들을 떨어뜨리면 누가 더 빨리 떨어질까?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집니까? 가벼운 게 빨리 떨어집니까? 똑같이 떨어집니다. 자,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를 떨어뜨리면은 똑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너네 머릿속에 무거운 거는 돌덩어리고 가벼운 거가 뭐 종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공기 저항을 받으면은 공기 저항에 의한 영향이 달라져. 종이를 떨굴 때 그냥 떨구는 거랑 구겨서 떨구는 거랑 구겨서 떨구는 게 더 빨리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제 보통 가벼운 물질들은 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받고 날아가니까 공기의 저항이 조금 쉽게 변하니까 우리가 그러는 건데 공기가 없는 상황 혹은 그냥 공을 만드는데 하나는 공이 10kg고 하나는 5kg야. 그러니까 얘네들 5kg나 10kg짜리 공은 떨어지면서 공기 때문에 흔들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런 무거운 공들을 떨어뜨리면은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 2m짜리랑 m짜리가 받는 거 질량이 2배잖아. 그럼 여기는 이 멘트가 생각이 나야 돼. 질량이 2배면 얘네들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2배가 맞거든요.
질량이 2배면 중력이 2배가 돼. 근데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요,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왜 그러냐? 자,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씩 때문에 그러거든. 한 번 더 써볼게. F는 G, R 제곱분의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F는 일부러 식을 내가 바꿔서 썼어. 그러면 이게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이고, 그리고 우리가 힘에 관해서 나오는 식이 F는 MA라는 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R제곱분의 G, 아니야, 뭐 제곱 어디 갔어? R제곱분의 GM이 얘가 이 친구가 그대로 가속도 A가 된단 말이야. 근데 G 상수죠. R제곱 거리야. M 내질량이야? 아니야, 지구질량이야. 이게 지구질량이야, 지구질량. 그래서 얘네 둘이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의 크기는 물론 질량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얘네들이 받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둘이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똑같이 떨어져. 그럼 이거를 너네가 가장 경험은 아니고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 너네가 각각 질량이 다른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를 본 적이 있어. 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답이 나왔네. 그 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영화라고 하는 게 맞겠지. 스카이다이빙을 해. 스카이다이빙을 혼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왜 가다가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떨어질 때 낙하산 피기 전에 약간 그런 거 생각해.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몸무게가 다 똑같겠니?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나 먼저 갈게 하고 먼저 내려갈 수 있어? 할 수 있기는 해. 왜냐면 이게 몸을 이렇게 하면 공기장이 줄어드니까 좀 더 빨리 떨어지긴 할 텐데. 그렇지 않아?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보면 같이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질 때는 질량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했던 게 나무공 쇠공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다는 썰이 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원래 전설에는 뻥이 섞여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로빈 후드가 사과 올려놓고 맞췄다가 진짜일까? 사과를 안 맞추고 아이를 맞췄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썰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떨어뜨렸을 때 동시에 떨어집니다. 아마 너네가 뭐 과학 선생님이 막 되게 열정적이고 그러잖아? 이거를 실험을 시킬 수도 있어. 왜냐면은 공을 두 개 준비하면 돼. 근데 하나는 쇠로 만들었고요, 하나는 나무로 만든 것. 둘 다 적당히 무거운데 쇠로 만든 게 훨씬 더 무겁고 나무로 만든 게 조금 덜 무겁고 이렇게 해서 한 3층에서 떨구면은 동시에 떨어지게 돼. 그래가지고 너네 요즘 핸드폰 좋잖아. 그래서 한 명이 밑에서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으면은 핸드폰 찍은 거 동영상 이렇게 프레임으로 잘라가지고 60프레임이니까 뭐 적당히 보이긴 할 거야. 아니면은 뭐 갤럭시 최신 버전 이런 거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옆에 초록색으로 쓴 거 있잖아. 지금 이게 설명을 하는 것도 설명을 하는 건데 약간 그게 있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최단거리 풀이 방법을 제안을 하는 거야. 공 2개 나오는 문제는 이것 떠올리고 풀면 되고요. 떨어뜨리는 문제는요, 이거 떠올리고 풀면 됩니다. 여기에서 답이 다 걸립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내가 문제 풀 때마다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야. 예상 답안지를,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예상 답안지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서 문제들을 푸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번에 자유낙하 운동에 관해서 조금 더 심한 문제를 한번 해볼게. 높이가 같으면은 중력과 속도가 똑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얘네들이 자유낙하 운동을 하니까 초기 속도가 똑같고 속도가 똑같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떨어져? 똑같이 떨어지게 되거든. 떨어진 높이가 미리 좀 세팅이 돼 있으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사실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적이 있잖아. 자유낙하 운동에 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단 말이지.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정정할게. 그래서 자, 이번에는 중력과 속도를 9.8이라고 안 하고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이라고 더 볼게. 그러면 1초일 때 10이고요. 2초일 때 20이고요, 속도가. 3초일 때 속도가 30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물론 삼각형 밑넓이 구해가지고 그때그때 해도 되겠지만 내가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요 보조선 그려가지고 봐달라고 했죠? 그래서 0에서 1초 동안 낙하하잖아? 5m입니다, 낙하거리가. 0에서 2초 동안 낙하하잖아? 20m고요. 0에서 3초 동안 낙하하잖아? 45m가 돼. 요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안 외운다고 큰일이 나진 않거든? 외웠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을 가져.
그럼 보면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2배가 되니까 이동거리가 4배가 됐네. 여기는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3배가 됐던 이동거리가 몇 배가 됐어? 9배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간에 뭔가의 관계식이 존재하거든요.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 자, 봐봐. 여기에 걸린 시간은 이번에 내가 t초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t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1초에 10, 2초에 20, 3초에 30이니까. t초일 때는 10t/s 아니겠니? 그쵸?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겹쳐서 하지 말고 조그맣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가로축이 t고요. 세로축이 10t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밑넓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10t보다는 조금 더 해볼게. 잠깐만. 조금 더 너네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정을 좀 해주자면은. 그래서 앞에 거에서 조금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r제곱분의 gm을 우리는 mg, 소문자 g라고 해서 이 소문자 g를 중력 가속도라고 칭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은 너네 9.8 가지고 계산 안 하고 전부 다 중력 가속도 g라고 빼버려. g라고 놓고 계산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가 중력 가속도가 g라는 거는 1초의 속도가 얼마씩 g/s씩 증가한다는 뜻이야. 1초에 g, 2초에 2g, 3초에 3g, 4초에 4g가 된다고. 그러니까 t초일 때의 속력은요 gt가 돼. 그럼 이 삼각형의 밑넓이가 이동거리를 공식으로 굳이 빼자면 이동거리가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2분의 1 gt 제곱을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닌데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 때 힘이 조금 되려면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시간이 2배야? 이동거리가 낙하거리가 몇 배가 되는 거야? 4배가 되는 거야. 시간이 3배면 낙하거리가 9배가 되는 거야. 그거를 활용하잖아? 난 1초에 5m짜리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왜? 10초 동안 떨어졌어? 시간이 10배가 된 거잖아? 낙하거리 100배가 돼. 500m야,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삼각형을 그려서 해도 되겠지만 요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쓰면 좋다는 거. 요거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가 어떤 거냐? 높이가, 그러니까 시간을 2배를 주면 상관이 없는데 높이를 2배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동거리가 2배가 되려면 시간은 몇 배가 돼야 돼? 루트 2배가 돼야 돼. 루트 2배.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낙하할 시간이 루트 2배라면은 종단 속도,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 차도 루트 2배가 되겠지? 요런 게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심화 파트기는 해. 만약에 내가 하다가 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억은 해뒀으면 좋겠다는 거지. 정리해 줍시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는 요런 자유낙하 운동을 가지고서 자유낙하 운동이랑 함께 결합된 게 포물선 운동이거든요. 포물선 운동을 좀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포물선 운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포물선 운동은 그 비스듬하게 던지는 포물선 운동은 아니고요. 딱 평평하게 던지는 포물선 운동이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쏘는 거야. 발사가 평평하게. 그래서 경로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포물선 운동을 왜 평평하게 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대각선 윗방향이나 아랫방향으로 쏘는 거는 물투에서 하거든? 좀 복잡해. 좀 복잡하긴 하는데 평평하게 쏘게 되면 어떤 장점을 가지냐? 이게 물리에서 X방향 성분이랑 Y방향 성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요거를 우리가 어디서 처음 접했냐? 일과 에너지 하면서야. 그래서 일과 에너지 할 때 그거 있잖아. 책상을 들고 앞으로 걸어갈 때 힘의 방향은 연직 방향인데 이동 방향은 수평 방향이라서 한 일의 양이 0이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연직 방향이랑 수평 방향을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경우에는 연직 방향의 운동이 있고요. 수평 방향의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연직 방향의 운동의 경우에는 아닌가? 수평을 먼저 생각을 하자. 수평을 먼저 쓰면은요. 수평 방향의 운동에는 초기 속도가 존재하죠. 초기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처음에 날아갈 때 이쪽 방향으로 뭐 예를 들면은 20m/s로 날아갔다 이렇게 한 거잖아. 그쵸? 근데 이 수평 방향 입장에서 힘이 없다고 느낀다고요. 왜 없다고 느끼냐? 중력은 연직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중력에 작용하는 방향, 중력은 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할 거 아니야? 그치? 매 순간순간에 중력은 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해.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얘가 날아가는 수평 방향이 서로 수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없다고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초기 속도는 있는데 힘이 없어. 그럼 무슨 운동이냐면 얘가 등속도 운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등속도 운동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고요. 자, 연직 방향의 운동의 경우에는 초기 속도가 없어요. 왜? 저 20m/s는 수평 방향이지 연직으로 20이 아니잖아. 근데 힘은 있습니다. 누가 있어? 중력이 있어. 그러면 초기 속도가 없는데 오로지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중에서 누구? 등가속도 직선 운동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이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연직 방향의 운동과 수평 방향의 운동을 따로 봐야 되는 거야. 수평 방향은 계속해서 20m/s야. 계속해서 20m/s인데 연직 방향은 다릅니다. 처음에 연직 방향은 운동이 이쪽으로 0m/s죠. 요때가 10m/s가 되는 거고요. 요때가 20m/s가 되는 거고요. 요때가 30m/s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초 떨어진 거야? 3초 떨어진 거네. 그쵸? 높이가 45m가 될 겁니다. 왜? 아까 우리 썼던 거 3초 낙하하는 높이가 45m거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럼 수평의 입장에선 어때? 자, 그래서 연직 방향의 높이가 45m가 된다고. 왜? 3초 낙하했으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그럼 수평의 입장에서는 20m/s의 속력으로 3초 날아간 거잖아? 얘는 언제 멈추냐? 땅바닥에 닿으면 멈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60m 간 겁니다. 왜? 20m/s로 3초 동안 등속도 운동한 거거든요. 해석하는 거 보였나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것도 영상 중에 한번 내가 정리해서 이제 올리긴 할 건데, 여기 부분은 여러 번 잘 돌려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칠판에 아까 한 주제 하나 정리하고 이런 거 정리한 것들이 그냥 시험 문제 고스란히 똑같이 다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 자, 얘는 자유낙하 운동이고, 얘는 이렇게 던졌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던졌습니다. 경로가 이제 세 가지야. 세 가지 경로인데, 얘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 A, B, C를 내가 이렇게 던졌어. 그럼 A, B, C의 차이가 어떻게 있냐. A, B, C는 높이가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적절한 예시 문제를 한번 해볼게. 얘가 1kg고요. 얘가 1kg고요. 얘가 2kg야, 질량이. 아니다. 순서대로 1kg, 2kg, 3kg 하자. 자, 이 친구가 A고요, 이 친구가 B고요, 이 친구가 C야. A가 1kg고요, B가 2kg고요, C가 3kg라고 줄게. 그러면 다 총합해서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받는 중력은요, 어때? A보다는 B가 더 크고요, B보다는 C가 더 큽니다. 그쵸? 낙하 시간은 어떨까? 이거 나오기 전에 중력가 속도부터 먼저 나와야겠네. 중력가 속도 어떻습니까? 똑같다니까? 낙하 시간은요? 자, 낙하 시간은 오로지 누구에만 매달려 있는 거냐? 높이에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A랑 B랑 C랑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동시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동시에. 그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수평 방향 속도는요? 그럼 똑같은 시간 동안에 날아간 거잖아? 그치? A는 안 날아갔네? 수평방향 속도가 0입니다. B는 요만큼 날아갔고 C는 이만큼 날아갔어. 그럼 누가 더 세게 튕긴 거야? 똑같은 시간 동안에 멀리 날아간 A는 0이야. 그 다음에 B보다는 C가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치? 요런 게 이제 있을 거. 공간이 조금 남았는데. 자, 이런 것도 있어. 자. 한 명은 여기서 던져. 그러니까 A는 여기서 던지고요. B는 여기서 던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은 데를 보낼 거야. 그럼 A는 경로가 이렇게 되고요. B는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누가 더 세게 던진 걸까? 요게 옛날에 시험 문제여서 잘 안 나왔거든? 요즘엔 기본 문제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완자의 앞에 막 그냥 나오더라고. 이거 잘 봐봐. 얘는요,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을까 다를까? 높이가 다르잖아.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달라. 누가 더 오래 떨어져? A가 더 오래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감이 잘 안 오잖아. 그러면 나는 이거 자주 얘기하는 게 숫자를 한 말도 뭐 몇 미터인지 이런 거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약간 숫자들을 대입해 보면서 경향성을 한번 조금 찾아보는 거야. 경향성을.
그러니까 A는요, 높이가 20m라고 해봐. 2초 떨어지겠네? B는요, 1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이미 2초 동안 날아간 거리랑 B가 1초 동안 날아간 거리가 똑같은 거야.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야? B가 더 빠른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B가 A보다 더 세게 던져야 돼. 그렇잖아.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봐봐. 너네가 아파트 한 20층에 있어. 아파트 20층에서 내가 그냥 그러니까 돌을 던져. 돌을 이렇게 살짝만 슉 던져도 돌이 슝 해가지고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아? 이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우리 집 옛날 아파트는 지금처럼 큰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어. 미안. 그러니까 아파트 있고 주차장 있고 바로 담벼락이었거든. 그러니까 살짝만 던져도 멀리 날아가잖아. 왜? 아니 날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리를 그냥 1층에서 던지려고 하면 있는 힘껏 던져야지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요거가 아마 학교 내신도 그렇고 일반 문제집도 그렇고 기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난이도로 많이 나올 거니까 한번 요거는 염두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 그전에는 높이가 똑같은 케이스만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요 케이스만 많이 나오고 얘가 이제 심화해서 나왔는데 요즘엔 요게 이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가 VA보다 VB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요까지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최대한 문제에 나오는 거 풀이하는 기법으로 찝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